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래.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구 2위를 공개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뭐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이게 제대로 걸렸네. 근데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주네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운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아우, 너무 정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켰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생애 마지막 나의 말,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2008년 홍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게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2008년 5월 2일 홍길동 친서 날인. 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특정이 안 돼요. 저게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가. 유언에다가 그걸 다 집원까지 써야 됩니까? 그게 재산의 정확한 그거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자필 증서, 또 녹음, 공정 증서, 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도 형식을 온전히 갖췄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식이 있구나. 네, 양식이 있어요. 요 형식을 따라야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필로 써도.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언 내용과 또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또 유언자의 성명 날인과 함께 중요한 것,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상암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 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적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식에 맞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 뺐는데 공증을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싶거나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분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과 효력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이번 사례처럼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변호사 양지민님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오늘 자주 뵙네요. 저희 오늘 기사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을 모르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리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1위 기사는요. 유언장이 무효가 된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남은 재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에게 주고 싶다, 굉장히 삶을 마감하면서 하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데 민법상 갖춰야 되는 이 유언장의 요건을 단 하나만이라도 빠뜨리면 그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내 뜻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 의해서 그러한 할아버님의 좋은 뜻이 꺾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때에는 혹여나 미리 작성하더라도 민법상에 정한 요건을 다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한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총점 발표합니다. 1위 특종은 오상진 기자가 했지만 총점제에 따라서 75점을 획득한 저 전현무가 최종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석준 기자, 오상진 기자 57점으로 공동 2등입니다. 예.